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드디어 오늘 15일 자정을 위해서 창간됐습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는 에디터들이 담당하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와 오피니언, 칼럼 양대 기둥으로 구성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입니다. 한 주일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면서 그 이면까지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들여다보는 위클리 민들레 출발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어둠 속에 묻혀 있었거나 거짓으로 감추었던 사실과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새로 드러난 의혹과 사실들이 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요. 진실을 가둔 저수지에 둑이 터지면서 어둠 속의 진실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부 공동 정권인지 대통령 부인이 수렴 청정을 하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그런 공약은 없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전직 경찰관 한 분을 모시고 전지적 수사 시점에서 그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결국 경찰을 떠난 이지은 전 총경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총경하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마포 갑 지역에서 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네. 민주당 마포 갑 당협위원. 지역 위원장. 지역 위원장.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나와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사회 분야를 맡고 있는 김성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입니다. 예, 이 방송은 민들레 TV, 촛불행동 TV, 전국 비상식 회의 TV에서 같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요, 민주주의를 지키고 언론 자유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위원장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대를 가려다가 경찰 제복이 멋져 보여서 경찰대에 진학했고요. 그렇죠? 공부를 아니, 잘하셨네. 취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요새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아주 톱 클래스에 해당하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네.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서울대에서 사회학 석사를 받았죠. 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그 뭐 특수대학은 아니죠. 네, 진짜 일반 대학원 네, 네. 공부해서 받는 석사고요. 네, 맞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범죄학 석사를 받았고, 네. 경찰 재직 중에는 한양대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 자격을 땄고, 네. 공부를 되게 좋아하시네. 한림대에서 법 신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네. 예. 자, 경찰에서도 엘리트로 꼽힐만 한데요. 이른바 요직, 진급에 유리한 꿀보직보다는 네. 지구대 근무를 자원해서 지구대 중에서도 가장 빡세다고 하는 홍대거리, 건대거리를 담당하는 치안 현장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자,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 나는 이런 경찰이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다면?
저는 제가 경찰일 때 항상 뼛속까지 경찰관, 다시 태어나도 나는 경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저는 경찰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다들 보는 게 다 이제 장래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멋진 과학자를 보면 과학자가 되고 싶고, 또 이제 의사를 보니까 나도 의사 선생님 될래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아빠 친구 아들이 경찰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경찰대학 제복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폴리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네. 이병헌 나오던 네, 드라마였는데 기억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걸로 간 거죠. 근데 경찰대학에는 이병헌 같은 선배가 없더라고요. 인물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속아서 갔지만 그래도 경찰을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경찰대가 외모로 뽑는 건 아니니까. 그쵸. 남자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경찰이 될 거다. 나는 경찰이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으로 경찰을 한 23년 23년. 했습니다. 네. 그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다른 길로 갈 걸.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럼 네. 경찰 생활하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그런 그 에피소드랄까 있다면? 마음이 아픈 적은 되게 많았어요. 지구대에 있다 보니까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사망 사건들도 많이 보고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던 거는 이제 누군가의 사망 사건을 가족들한테 알려야 될 때 그런 게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누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갔어요. 근데 15층짜리 건물에서 그분이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신고는 굉장히 저희가 많이 받아요. 근데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변 분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러면 저희가 가자마자 바로 이제 그 가장 밑에다가 매트리스 같은 거 깔아놓고 위에 올라가서 설득하고 이러면 대부분 설득해서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저희랑 소방이랑 가자마자 저희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하셨어요. 하셔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다시 또 신고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가 신고를 해서 내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아드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이름이 뭐죠? 주민번호가 뭐죠? 물어봤는데 그 방금 즉사한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할까 말씀은 드려야겠고 이래서 어머니 너무 죄송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십시오. 아드님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이제 사망 선고는 의사가 그 진단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엄청나게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가족의 사망 사실을 알릴 때 이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자 처음에 이제 그 사건 사고 네, 경찰서 네. 출입부터 하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좀 오래 한 편인데 기자 네. 좀 오래 한 편인데 네네. 그 사건 사고가 그 신문 방송 언론에 소개 안 되는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네네. 그 사건에는 이 시대가 담겨 있죠. 맞아요. 이 시대 담겨 있고 우리 이웃들의 어떤 아픈 삶이 있고. 네네. 그 제가 그 기자하면서 만난 초년병 시절에 네네. 처음 경찰서에서 저보다 아버지 뻘 되는 나이 든 형사 네네.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송 기자님은 사람은 좋은데 세상 공부 좀 더 하셔야겠네. 근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하고 그 형사하고 얘기하고 무슨 얘기 듣고 하다가 바로 이런 작은 사건 사고에 이 세상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늙은 형사가 나에게는 첫 기자로서 첫 스승이었다. 세상을 알게 되는. 네. 우리 학교에서 뭘 합니까? 교과서 갖고는 뭐 합니까? 네. 위원장님도 결국에는 그런 걸 이제 보시면서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엘리트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네. 결국에는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보고 그걸 통해서 맞아요. 또 정치를 또 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어떤 희노애락을 그대로 느끼게 되고 오늘날의 범죄가 그냥 범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난이 범죄가 되고 그럼요. 가난이 재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배운 거예요. 맞습니다. 예. 고시원, 서울에 이제 고시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시원의 고시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냥 정말 보증금 없이 한 몸 누일 때를 찾는 도시의 가장 빈민 노동자들이 가는 곳이 고시원이에요. 고시촌이잖아요, 진짜. 그 한 몇 평 되지도 않는 딱 누우면 그게 다인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벽이
방음이 하나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밤에 뭐 술 한잔 하고 들어오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전화하고 옆에 다 들리거든요. 매번 싸워요. 싸우는데 고시원이다 보니까 식당도 있고 그 안에 밥도 먹을 수 있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와서 이야기하다가 야 시끄럽게 하지 말랬잖아 이러면서 칼부림이 되게 많아요. 고시원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멀쩡한 집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칼부림을 했을까? 그냥 방음이 제대로 된 그냥 주거 환경, 제대로 된 주거 환경에 있었더라면 그런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범죄 피해도 안 당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경험하셨으니까 정치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기자하면서 경찰 사건에서 네. 배운 게 뭐냐면 그 이제 범죄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일도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범죄 안 저집니다.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뭐 지구가 막아도 상관없어라는 사람이 맞아요. 쉽게 그 범죄에 빠지거든요. 네, 네. 그것보다도 그 우발적으로. 네. 그 맞아요. 이 이야기하면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진짜. 하기로 하고. 네, 네. 저는 이제 이지은 총경 그러면 생각나는 게 네. 예전에 미니스커트 입고 한번 선글라스 끼고 네, 네. 시위한 적 있었죠. 네. 저기 나오네. 나오네요.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저게 저는- 꽤된 사진이거든요. 저도 무슨 시위였어요? 저게 1인 시위. 딱 12년 전이에요. 아, 시- 무슨 벌써 12년 됐군요. 1인 시위. 경찰이 1인 시위를 해? 네. 네. 네, 저게 이제 한 검사가 경찰관한테 막 욕을 하면서 모욕을 한 사건이었어요. 검사가 경찰관에게. 네, 네. 왜 그랬냐면 이 경찰이 수사를 했고 이 검사는 지휘 검사였어요.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였는데 처음에는 잘한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범죄자가 우리 지청장이랑 친하다던데 그 사람이 우리 범방위원이라던데라고 네, 하면서 네, 네, 네. 그거 좀 적당히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이 경찰관이 나는 그래도 이 수사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이 검사가 불러다가 야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너네 서장 과장 다 불러다가 한번 뭐라고 해볼까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욕들이 막 들어가 있었어요. XX야 막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경찰관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네. 모욕죄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거의 수사 방해 수준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 사무실에 이제 모욕을 한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CCTV가 있었어요. CCTV를 달라고 했더니 CCTV 없다. 영장을 청구했더니 영장을 기각시켜 버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이 검사를 소환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검사가 안 나올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좀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이슈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 검사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검사를 수사할 수 없어. 어디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특권 의식에서 이제 이 수사를 거부를 하고 있으니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그 검사가 근무하는 서부지청에 가서 이제 1인 시위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저 복장으로 하실 생각을 그때? 경찰 제복 안 입고 그때 뉴스가 미니스커트 돼가지고 입고 갔어요. 저거에만 집중이 맞아요, 돼가지고 맞아요. 예. 본질이 흐려졌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아니,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 그거 정말 크게 성공했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자격으로 휴가를 내고 간 거였어가지고 경찰 제복을 입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했었고 무슨 옷을 입을까 근무 외 고민을 시간이니까. 하다가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자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갔는데 저게 저렇게 이제 그 이슈가 될지 몰랐어요. 아니, 관심 끄는 데 성공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사건 기자 오래 했는데 그 검사와 그 경찰의 어떤 관계가 네. 꼭 무슨 신분제 사유 같았어요. 맞아요. 예. 신분제 사유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그리고 저 예전에 시사매거진 2580 할 때 신림동 고시촌을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아까 이제 그런 고시원이 아니고 네, 네. 정말 고시생들이 있는 데죠. 네, 네, 네. 고시생이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그 말단 네. 말단인데 경찰관 한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방송은 안 나갔어요. 좀 불이익이 있으니까 네. 얘기만 들어서 네. 취재만 했는데 이런 얘기. 자기도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는데 네.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정말 경찰하고 싶지 않다. 왜요? 고시생들이 가끔 나와서 스트레스 받다 술 먹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출동할 일이 있어요. 네. 출동을 하면 이런 고시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등 성명이 뭐냐고.
제일 싫어, 진짜. 너내 나중에 내가 검사되면 너 가만 안 둘 미래 거야? 검사님.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검사도 아니잖아요. 네, 고생인데. 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진짜 검사되면 거야. 어떡하지? 네. 겁이 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돼가지고 그렇죠. 오줌 네, 보고 네,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겁이 안 돼.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동네에서 정말 경찰하고 싶지 않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 검사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특권 의식이 그러니까요. 예, 네. 뼛속까지 딱 들어가 아까 있는 그 거죠. 경찰관 얘기했지만 사실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기 보면 억울한 사정을 좀 그 밝혀서 억울함을 네. 덜어주는 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경찰관도 억울함을 풀어준 게 아니라 더 억울하게 만들었어. 그렇죠. 예, 예. 방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좀 생각이 나요. 아, 네. 그러니까 요즘 공부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뼛속부터 이렇게 엘리트 의식이 그때도 그렇죠. 다 그 혹시 고시원에 있지 학교 어디 않았어요? 나왔어? 그렇죠. 내가 네. 너보다 공부도 잘했잖아. 아우, 너무 그러지 유치해요, 않을까 진짜. 약간 예. 그 유호성 배우 유호성 씨 또 형이잖아요. 그 인터뷰 아. 보면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형이 우리 형 유상범 씨가 어렸을 때 싸움도 잘했다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신림동에서 좀 그 괜찮지 사람인가 않았을까? 혹시?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아 지금 저 당대표나 누구 여기 나온 누구도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는 많은데. 네. 자 그런 거 이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 서울대에서는 사회학 석사했고 네. 영국에서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범죄학, 한림대에서는 법심리학 공부를 참 저는 경찰이랬는데 아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왜 같은데. 그런 공부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경찰대학을 나왔는데 경찰대학을 제가 다니던 시절의 경찰대학을 설명을 하자면 군대와 체대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됐고 네. 4인 1실의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됐고 주말에만 외박이 가능했고 아침 6시에 일조 점호 하고 구보를 하고 예, 예. 하루 종일 공부를 한 다음에 저녁에 또 심심하면 막 비상 훈련하고 막 산에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잡초 뽑고 가을에는 낙엽 쓸고 겨울에는 눈 쓸고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들 좀 그러면 안 되나? 그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강이 워낙 세고 하다 보니까 뭐 공부를 하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 이런 거 한 번도 못 누려봤고 맨날 선배들 보면 경례해야 되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까라면 까고 막 약간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보통의 대학에서 한번 너무 대학의 가보고- 낭만을 네네. 그래서 그냥 캠퍼스 생활을 너무 즐기고 싶었어요.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좀 나도 네. 누려보려고 네네. 공부를 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체대, 군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도 하면서 토론도 좀 하면서 네, 책도 네, 옆에 네. 이렇게 좀 끼고 다니면서 네, 캠퍼스의 낭만도 좀 누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근데 정말 서울대 사회학과를 갔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 막 정말 토론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낭만을 느끼기보다 공부를 하러 가셨네요. 네, 결국에. 네, 낭만 실패했죠. 낭만 느끼는데 실패. 공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갔었고 그 유학을 갔던 거는 제가 이제 영국 캠브리지에서 석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외모가 약간 영어를 잘하게 보이나 봐요. 근데 제가 영어를 토익 600점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아, 저랑 예전에 비슷했는데. 아, 정말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애들은 다 800, 900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되게 못했었는데 영어를 잘하게 보였는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내가 토익 600인 걸 알면 이지은 영어 못하네? 이러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 되게 내가 영어 잘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했으면서 저를 그렇게 무시하길래 거기서 약간 열등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외국 얘기를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로망 비슷하게 유학을 가고 특이하시네. 싶다. 예. 캠퍼스의 낭만을 좀 만끽을 누려보려고 공부하러 대학을 가고 네, 네. 영어 좀 잘해보려고 유학을 가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국비 유학을 갔는데 네, 저는 네.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제 돈 주고 그런 갔거든요. 거였어요? 네, 휴직하고 제 돈 주고 갔는데 돈이 없어서 아파트 전세를 싹 빼가지고 가서 그 전세금 다 쓰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영국에서 유학을 아유, 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네. 예. 지금
공부한 범죄학, 법 심리학 이런데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심리학 이런 건가요? 제가 이제 법 심리학을 했는데요. 범죄 심리학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예.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과 관련된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누가 나를 때렸다든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협박해서 돈을 훔쳐갔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키가 어느 정도 돼 보여요? 하면 키가 180인 것 같아요. 몸무게는 어느 정도 돼 보여요? 이렇게 뚱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잡고 보면 생각보다 왜소한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위축된 상황에서 실제보다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범죄 심리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 범죄자의 자백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5개의 증거물이 있는데 이 증거물을 어떤 순서로 제시했을 때 자백을 더 빨리 할지 마음 예를 편하게 들면 해라든지. 네. 그래서 센 거부터 내놔야 되는지 아니면 약한 증거부터 내놔야 네, 되는지 네,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합쳐서 이제 법심리학이라고 되게 재밌습니다. 네. 강의도 하셔야 되겠는데? 저요. 취재할 때 좀 쓸모 있을 것 같아서 배우러 한번 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취재하고 네. 네, 또 네,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있으니까. 비슷한 것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그 마포 갑에 출마했었죠? 네, 네. 그 아깝게 500 네. 안타깝게 599표로 졌습니다.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숫자. 아까도 보니까 뭐 영어 못한다 해서 저 캠브리지 유학 갈 정도면 네. 그 떨어졌으니까 이제 또 응? 계속 해야죠. 못 참겠네. 계속 해야죠. 그런 거. 네. 아깝게 좀 낙선이 됐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네. 경험 부족이고 판단 부족이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선거를 처음 해봤는데 이제 이거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매번 판단의 결정의 연속인데 이걸 할지 말지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저는 여론조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가 너무 좋게 나왔었어요. 한 10% 정도 높게 나왔었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 후보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저에 대한 네거티브도 많이 했고 굉장히 리스키한 것들을 다 했었어요. 했는데 저는 이걸 할까 말까 생각할 때 아니야 이거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하지 말자. 점잖게. 네. 네거티브도 하지 말고 네. 혹시라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완전 정도로만 갔었는데 사실은 정말 접점이었던 거죠. 굉장히 격전지였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실패해서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많이 배우셨겠네. 네. 그 다시 도전하실 거죠? 다시 도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출구조사 때까지도 10%가 높게 나왔었거든요. 네.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샤이 보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막판에 대해서 또 결집하는 보수세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보다는 어떤 그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판단의 기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8월 18일 날 전당대회가 있는데 저희 최고위원 뽑고 하는 그 전당대회의 선관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3-4번씩 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회의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지역 행사 참석하고 지역 주민들 만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모신 게 이제 그런 그 경험, 네. 전지적 수사 시점, 네. 심리학 시점에서 보자는 건데, 자, 우리 요즘 한 뉴스죠.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한동훈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씹었다. 네. 읽씹했다 그래서 아주 뭐 지금 국민의힘 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네. 있는데 그걸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첫 번째 문자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김성진 기자 한번 좀 우리 빨간 표시로 된 거. 네. 이게 2024년 1월 15일 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낸 건데 이렇게 보내요.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작은 것으로 오해가 돼요. 큰일 하시는데 뭐 불편을 드린다. 한 번만 부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대통령과 그 갈등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해야죠. 예,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 문자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6개월 전에 문자나 네. 6개월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나 지금 6개월 후에 갑자기 이 문자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의 핵심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권력의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6개월 전에 저렇게 5개의 문자를 막 쫙 보냈는데 이게 이때만 그랬겠냐. 그 전에 벌써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일 때도 수백 개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만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장관들이나 위원장이나 비서관, 보좌관들이 전부 다 자기 남편의 선후배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 할 때 한두 번씩 다 봤던 사이일 거고, 그러면 각 장관들이랑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다 주고받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시킬 거 시키고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 들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이 문자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문자의 특성상 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장관, 한동훈 지금 현 후보가 이거를 공개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걸 공개를 했을 텐데 이 의도는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개입을 사실 하려는 언론에서 그 거니까. 의도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너무나 뻔한데,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아까 첫 번째 문자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작은 것으로 오해가 돼서, 이 작은 것이 결국 기올백인가? 자기가 기올백 받은 거잖아요. 작은 거라는 건가? 네, 작은 백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그래서 작은 파우치니까. 그렇죠, 작은 파우치니까. 파우치니까. 그렇죠. 큰 게 아니고. 나 조그만 거 하나 받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그 사건의 정의를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작은 거 하나 받았는데 그다음에 조금 불편했는데 그래 네가 이제 내 남편이랑 조금 불편했을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대신 사과를 하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까지 자기가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빨간색으로 잘 정리를 하셨네요. 궁금한 게 예. 저거를 남편이라고 하거나 뭐 대통령님이라고 하거나 뭔가 공적인 거라면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부이랑 뭐 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요? 남편에 대해서? 되게 그 이심리도 뭐 좀- 대통령님 네. 그러든지 아니면 네, 예를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남편과 상의해 주세요라고 하지 그렇죠. 부이랑 이러면 네. 저거 과시욕이 아닌가 싶고요. 아니 꼭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대통령. 내용 보면은 그 부이랑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만나봐라. 그렇죠. 저것까지도 뭘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내심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대통령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다. 그걸 아는 거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 자기가 다 만들어 해놨으니까 놓고. 전화만 해. 그렇죠, 그렇죠. 예. 사과한다라고 쓰긴 했는데 사과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시키대로 해가 더 맞겠네요. 어떻게 보면 의도가. 그렇죠. 이제 자기가 다 세팅을 해놨으니 네. 이 문제는 어떤 거다라고 본인이 저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 성격 규명을 딱 해놓고. 아니 예. 정 문자에도 사과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러저러한데 남편 대통령하고 뭐 한동훈 뭐 이렇게 좀 다퉜다는데 네. 지금 나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전화해. 그렇죠, 예. 이거 작은 거 디올백 별것도 아니잖아. 약간 학교 선생님이 싸운 애들 둘이 이렇게 할 때 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런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야 지금 전화해봐. 그러면 둘이 잘 해결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런 걸 자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지랖이라고 해요. 그걸 그 전문 용어로 개입이라고 하고. 네네 네, 오지랖이죠. 거죠. 오지랖. 네. 그럼 그게 어디까지 그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한테만 요거만 이런 했는지. 거 했는지 저렇게 하는 걸 보면 그냥 한동훈 장관한테만 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장관들 또는 위원장들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개입들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문자도 좀 보여주세요. 1월 15일 두 번째. 자 여기서 이런 자리가 어울리지도 않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일테면 자기를 낮췄는데 네, 네. 과연 저렇게 생각하고 진짜 한 것인지 심리로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범죄 심리. 저게 겸손한 표현인지 아니면은 블러핑인지. 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이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계속 이제 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런 문자들을 보내잖아요. 한 번에 자극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 그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네, 네, 그렇죠. 예. 내가 문자 보냈는데 씹었어? 네, 그렇죠. 그래, 난 이런 사람 이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또 한 번은 뭐 동정심을 좀 불러 일으켜도 했다가 한 번은 화나게도 했다가 보통 이제 헤어진 연인 사이에 이쪽에서 연락을 안 받으면 저쪽에서 온갖 걸 다 하잖아요. 막 야, 너 다시는 뭐 나 옛날에 너 때문에 그랬잖아고 막 화를 내기도 했다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하기도 했다. 근데 그게 진심이 진심이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예.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 예, 위해서 예, 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1월 19일 세 번째. 이날이 이제 김정률 회계사가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를 네. 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틀 전인가 예. 그 저기 저 마리 앙투아네트 비유하면서 뭐 사치, 네, 그래, 네. 난잡한 사생활. 네, 그러니까 기분은 나빴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날이 기분 나빴을 텐데. 그리고 그 즈음인가요?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해서 그 특검을 지금은 못 받지만 뭐 총선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그래서 네, 네. 지금 말고 총선 끝난 다음에 네, 네. 한다 뭐 그 그런 얘기도 특검, 하고 네, 했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 네, 이야기하고 네 그런 막 얘기하고 그랬었죠. 했을 예. 때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냈을 때는 나 대신 좀 잘 좀 막아봐 이런 생각으로 보냈을 텐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나오니까 아마 두 부부는 아주 화가 났을 거고 이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의 최고조에 올랐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때가. 그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그 신문도 하고 네. 뭐 진술도 좀 들어보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저 경우 같으면 그럼에도 두 번 나오잖아요. 네. 응? 그 사과하겠다 할 수도 있다. 네. 그럼에도 네. 그 저럴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본심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는 사실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사과를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더니 뭐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많지 않았냐. 난 그래서 사과 안 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할게. 하라면 할게. 하라면 할게. 책임은 그렇지만,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약간 그런 이런 식이죠. 예, 예, 예. 그건 약간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아니, 예. 정하라면 할게. 근데 예전에 해보니까 해서 좋은 게 뭐 있어? 네. 오히려 나빴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럼 할게.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압력 같은. 네. 근데 저거를 이제 수사를 하면서 그럼에도 그 문맥을 잘라버리고 네, 네. 사과하겠다고 했잖아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일단 법정에서 그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전 되는데 맥락을 봐야 되는 이거 거죠. 봐라, 난 사과하겠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을 빌미는 이제 남겨놓고 있는 거죠. 본인은 나는 사과하겠다고 했다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그 시점에 나왔던 보도들이 최근에 이거 처음 터졌을 때 보도들이 사과를 했지 않냐, 근데 씹었지 않냐 사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논란이 간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오독이 있었던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약간 궁금한 게 저게 이제 TV조선에서 원문이다라고 하고 나온 거잖아요. 네. 오탈자를 오탈자를 수정하고. 제거하고 오탈자만 원문이다. 뭐 이렇게 좀 빼고 했다는데 약간 궁금한 게 저게 하나로 그냥 쭉 나온 건지 아니면 19일 날 조각 난 거를 한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캡처가 된 거일 것 같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체가 하나로 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각 보낸 거를 한 거라면 중간에 삭제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 문제로 네. 국민의힘이 지금 서로 네. 진실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저 이제 진실 공방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거 무슨 예송 논제 하듯이 네, 어? 네, 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법이 아니다. 저는 감히 아니 저는 되게 웃긴 게 저는 되게 웃긴 게 이거를 씹는 거는 인간적으로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총선에서 망한 어떤 정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거 페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한다면 이거를 씹고 안 씹고 여기에 답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래도 어쨌든 비대위원장이면 그리고 사과가 굉장히 중요할 때였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진이었든 아니었든 이런 문자가 나왔으면 그 선거대책본부에 가지고 가서 이런 문자 받았는데 이거를 씹을지 안 씹을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그렇죠. 어쨌든 사과를 이끌어낼 거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했던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 한동훈 입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동훈. 변명거리를 만들고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네. 그 약간 책임도 같이 나누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총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고 싶은 비대위원장이라면 설령 뭐 욕을 하든지 야 나 사과 죽어도 안 해라는 게 왔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씹어버렸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게 문제인 거지. 이 김건희 여사한테 알겠습니다. 이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거에 나갔지만 이게 예의의 문제가 아니죠. 예의의 문제가 아니죠. 예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한동훈 그 김건희 그 둘 사이에 예전에 네. 한뭐세달 그 사이에 뭐 332명 맞아요. 네. 그 카톡 주고받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한동훈 그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도 네. 그 이미 다 했을지도 못 그죠. 네, 네, 이게 네. 왜 그러는지 다 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궁금한 게 어떤 지금까지는 사람인지가 빠삭하게 알았을 테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카톡을 많이 주고받다가 왜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평소와는 달랐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태도가 달랐든지 평소에는 동훈아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달라진 게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본인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죠. 나는 이제 예전에 그 한동훈이 아니다. 그렇지. 네, 난 그렇지. 예전에 한동훈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든지 어쨌든 기존의 것과 달라졌기 때문에 반응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는 자기 그 TV조선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네, 자기가 다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말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확인해 봤다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이 확인을 들어요. 해봤다. 그러니까, 진짜 확인한 게 아니라 어쩌면 또 그 TV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맥상 보니까 이런 거 갖고 대충 뭐 찔러 보니 이런 거 같다 하고 넘어간 거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네, 생각도 네. 좀 들더라고요. 그 문자 한번 다시 좀 보여주세요. 네. 빠졌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이제 그 다음 이게 이제 1월 25일 거. 25일고. 요게 이제 이른바 60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거. 네, 네. 5번째인데 저 혹시 네 번째 거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요거 말고 거 23일 그 거. 저는 여기서도 저 오른쪽에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 네, 극단적인 워딩. 극단적인 워딩 하고 싶은 말은 주제는 적은 거예요. 저거죠. 예. 사무쳤다는 거야. 못 읽는다는 거야, 저거는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기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빨간색. 저로 인해서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렇죠. 저게 문맥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사과하겠습니다인데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사이에 이게 만약에 조각조각 난 문자라면 저 사이에 뭔가 있는데 빠진 거 아닐까? 저 사이에는 내가 사과할 수 없는 이유가 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결심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문맥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 좀 논리적이 자연스러우면 그렇게 흘러갈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인 워딩 하고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이면 극단적인 워딩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너무도 잘못한 사건 네. 디올백이잖아요. 네, 네. 난 저거 국민 권익위에서 좀 보여줘야 돼. 그러죠. 너무나도 잘못했다는데 본인도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는데 예. 본인이 인정하는데 혐의 네. 없다 좀 봐. 자백을 네. 했다. 네. 다시 조사를 네. 해라. 네. 네. 왜 우리가 어떤 수사를 결론을 냈다가도 네, 네. 어떤 그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재수사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다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요건에 해당하지만 다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십시오. 예. 네. 25일 거 제일 마지막 거. 여기 보면 아까 또 나옵니다 여기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를 역정.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서천구 화재 현장에서 만나고 그랬잖아요. 네, 네. 언론은 뭐 갈등 봉합했다 그러는데 네, 네. 봉합이 아닌 거야. 아닌 거죠. 있었던 일방적으로 거죠. 할 말을 일방적으로 깬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랬다고 한동훈이 삐지면 어떡하지? 예. 해서 보내준 것 같아. 본인이 또 중간에서 이제 예, 두 분이 식사라도 한번 하시면서 또 지시를 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판을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남편의 성격이. 남편의 대통령한테도 당신 너무 그러지 마. 네. 이러면 악화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한동훈한테 식사라도 해라. 그렇죠. 근데 25일 날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29일 날 진짜 식사를 했어. 네. 사흘 뒤에. 네, 네. 저거 그러니까 뭐 우연히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든지 우연히 갈 수도 있지만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서천시장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까 앞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저 인사를 네, 90도. 폴더 사진.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깨 두드리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무거운 네. 날에 저렇게 네, 추운데 네. 근데 이제 기자들끼리 당시에 이게 형수한테 털린 그 형님이나 도련님이 만나가지고 혹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얼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아까 배우자를 통한 청탁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청탁이 들어왔으면 이 공무원을 처벌하는 거예요. 남편인 또 아니면 아내의 공직자를 네, 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직자인 거예요. 남편을 처벌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되지만 받으면 바로 돌려줘야 되고 그래도 받았으면 배우자인 공무원이 바로 신고를 네.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바로 처벌되는 네, 거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이거 배우자를 처벌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처벌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배우자를 다 받으라는 거나 똑같죠. 저는 그 법을 우롱하는 거예요. 완전 그렇죠. 법을 우롱하는 거라고. 네, 네, 저 네. 서울법대 나와서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는 흔한 말로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네, 네. 그 선물 받은 공직자 아닌 아내를 처벌, 그 아내가 아니라 그 남편은 공직자를 처벌해서 그렇죠. 그게 아내도 처벌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남편이 네. 공무원에서 해임되면 잘리면 그렇죠. 네. 나도 아내도 선물 받은 아내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맞아요. 근데 부인에 대해서는 배우자는 처벌 규정 없음.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아니 그 저 대통령 직무 관리는 없다는 뭐예요? 선물이니까. 그것도 너무 웃긴데 기가 차는 게 이제 그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그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선물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 직무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루트로 받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받거나 대통령 이제 그 전에 인수위가 받거나 대통령의 경호기관, 보좌기관, 자문기관이 받거나 거기에 배우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딱 그 정식적인 루트로 받아야지 무슨 배우자가 자기 사무실에서 몰래 받은 게 어떻게 대통령 선물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가성이 없어야 돼요. 근데 대가가 없어야 된다라고 공직자 윤리법에 나와 있고 그거를 딱 준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이번에 뭐 뭘 하고 싶고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선물이고 그러니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법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 현대건설 그 왕 회장님이 네. 그 북상에서 돈 줬다 그랬거든요. 네. 거의 그런 식으로 네, 정치자금 준 거. 자꾸 돈 안 주면 가서 괴롭힐 것 같고 네, 뭐 네. 대가를 받는 건 아니고 네, 네. 정치자금 안 주면 저 괴롭힐 것 같아서 그냥 줬다. 네, 네. 예? 만약 그거를 배우자한테 줬어, 그 부인한테. 네. 그럼 그거 국가기록관에 가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근데 뭘? 네네네. 아니 그리고 이랬잖아요. 그 돌려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이라서 못 돌려줬다. 선물을 돌려주면 이걸 갖다가 임의로 돌려주면 횡령이 되고 처벌받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책은 왜 버렸냐고요. 책 버렸잖아요. 다 이 목사님한테 똑같이 받았는데 책은 버리고 술은 마시고 가방은 가졌잖아요. 이거 세 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래서 네. 그때 국민권익위에 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풍자성도 많이 맞아요. 올렸었잖아요. 네네네. 일테면 그 중에 하나가 뭐 엿을 엿을 보내려고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네. 또 처음에는 꿀 먹은 벙어리에 가만히 있다가 네, 2, 3일 네. 지난 다음에 또 그 답을 달았어요. 답을 답을 달았어요. 달았어요. 뭐 네, 100만 원이 네. 뭐 너무 뭐 어떻고 대가가 네, 네. 있으면 대가 어떻고 시스템이 없으면 그랬는데 보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코미디야 코미디. 진짜요. 예. 300만 원치 엿이라는 건 엿 먹어라 이거거든. 맞아요. 근데 거기서 친절하게 설명을 봐. 이 나라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 저는 진짜 권익위는 간판 내려야 된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권익위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학생들 사탕 받아도 되나요?
커피 맞아요. 스틱 줬는데 예, 이거 예. 먹어도 되나요? 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다고. 했었거든요. 다 안 된다고 예. 하는데 이런 건 된다 그러고. 저 진짜 기프티콘 막 한 3,000원, 4,000원짜리 받은 것도 다 제가 반려했거든요. 아, 우리 그래서 직원들이 준 것도. 요번에 그래서 요거 아니, 공무원들한테 그 교육 철저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기프티콘도 못 받게 해요. 저희. 청년부 그래서 저 네. 그 교육 철저하게 한다고. 네, 네. 저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총장님처럼 이제 공부 좋아하는 친구도 이제 요즘 공부 다 좋아하는 대학원 다니고 친구? 있는데 그러더라고 이제 가방을 드려도 된다 부인께 열렸다 길이 성적 잘 받으시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공부하는 그러니까요. 사람들. 예. 국민 건의가 또 있어요. 저 디올백도 있고 또 하나면 저 방송 방심위 네. 그 유일임 위원장 네. 그 뭐 민원 사주기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요. 네. 그 내부 고발이라는 게 왜 비리가 그 내부자가 고발하지는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공익제보를 해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돌려보냈어.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 방심위 내부 직원이 그 내부 고발 공익 맞아요. 신고를 했는데 네. 거기로 야, 다시 보냈어요. 다시 보냈어.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동학대 당하던 아기가 겨우겨우 집을 빠져나와서 경찰한테 갔는데 경찰이 아유 부모님한테 다시 돌려준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빠가 술 네. 먹고 막 애를 때렸어요. 네. 학대했어요. 네, 네. 내가 집에 탈출해갖고 말이야 경찰에 신고했더니 네. 누가 아빠죠? 애 데려가세요. 예,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빠가 때린다는데 데려가세요. 가서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부 고발자는 진짜 완전 거기에서 찍혀가지고 그 누군지 니네가 다 해가지고 알아서 처리해라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경찰에 기처가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일단 공무원의 공직 사회에 대한 청렴성을 지켜야 될 국민 권익위가 야 청렴하지 마. 그렇죠. 예. 그 비리 저지른 거 신고하지 마. 신고하지 마. 공익 제보자 그냥 아주 색출하라고 그냥 갖다 주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반대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뭐 건의위원회 뭐 이런 말하고 아, 이렇게 쓰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런 거는 처벌 기준이 국민들이. 없습니까? 저거 그래도 그 위원장이라든지 네. 예? 원래 공무원도 네. 부당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르면 안 되죠. 윤석열 네. 대통령 그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위법한 지시에 따릅니까? 지시가 위법한데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네, 네. 검사 시절에.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럼 저 공무원들 그 위법한 부당한 지시에 따르면 그 공무원도 처벌하는 규정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위법한 지시에 따랐을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위법한 행동을 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살펴가지고 만약에 위법한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위원장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공무원이 이 사건을 다시 돌려줬다라고 하면 이 공무원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권익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그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 진짜 그 국민권익 문 닫고 네, 네. 그다음에 저 디올백도 받고 내부에서 누가 그 아래 직원이 신고하면 그 징계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밖에 더 되겠습니까? 공익 제보를 했는데 이걸 갖다 다시 돌려보내는 건 정말 그 공익 제보자 색출해서 다시는 이런 비리가 있더라도 입 다물고 살으라는 거나 똑같잖아요. 좀 전에 그 직권남용 얘기하셨는데 네, 네. 저 경북 경찰청에서 네, 네.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이제 수사를 네, 하면서 네, 네. 사단장은 빠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혐의여서 불송치했단 말이에요. 임성근 사단장.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나 진짜 너무 좀 부끄럽죠.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명예, 지위, 여러 가지 그 자존심 다 관련되는 네, 것 네. 같은데. 사실은 이런 사건을 굉장히 잘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요. 제가 이제 사건 내용을 읽어봤더니 직권 남용이 안 된다라는 건데 직권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지 직권 남용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 네. 두 번째는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 의무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단장은 원소속 사단장이었기 때문에 작전 지시권이 없었다. 그래서 직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그냥 명문으로만 문서상으로만 보는 직권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종합적이고 사실상 권한이 있었잖아요. 군대에서 어떻게 자기 직속 상관이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이제 다르게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그 실종사 수색 작업
군대 작전을 네네. 그 지역에 있는 육군 54단 사단장이 네네. 작전 통장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직권은 이 사람한테 있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네네. 실질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했죠. 다 했단 네. 말이죠. 근데 그 말을 군대라는 계급 사회에서 저 작전 통제권에 있는 육군 54단장은 네. 내 상관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남이야 남. 그럼요, 그럼요. 여기 내 상관이고. 직속 상관이고, 예. 어떻게 저 상관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권한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 네, 네, 네. 사실상. 실질적인? 네,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지침에 따라서 수색을 하도록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의무 있는 일을 강조 지시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증거들을 싹 다 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아는 내용들 이미 알려진 것만으로 봐도 보면 계속 못하겠다,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무가 없는 거를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저는 좀 그 의아스럽더라고요. 대대장 네. 그 대대장 육성도 나왔잖아요. 네, 거의 네. 훈련 세계잖아요. 맞아요. 이거 위험하다고 네, 안 네. 되는데요. 안 안 된다. 근데, 예, 예. 안 되는데 위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김철문 혹시 네네. 경북청장은 아세요? 근데?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경북청장도 인정은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대대장이 그러면 사단장이 지시하는데 그거를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따라야죠. 네. 그러면 임성근 씨는 뭐예요? 그건 또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이게 짜맞추기 이제 하명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하는데도 계속 이제 얼굴을 안 바꾸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직접적인 가이드라인 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뭐 대통령이 경로하지 않았다 또 뭐 청문회에서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다 아는 거죠. 대통령이 네. 무엇을 네. 원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위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서도 그렇지만 일단 위원들의 풀을 한 40명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늘 위원회에 들어올 사람을 정하는 거는 그 청장이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이러면 보수적인 위원들을 정하고 오늘 좀 진보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진보적인 위원들을 정하고 결국은 결론에 맞는 위원들을 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위원회에 들어갔던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을 진짜 몇 개월 동안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 사건을 이만큼 쌓아놓고 몇 시간 동안 그걸 다 보라 그러면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제 수사했던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잘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초기부터 수사에 같이 관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결론 다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거기 와서 뒤집는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어제 그 행안위에서 뭐 외압이 있으니까 외압은 없었다. 근데 그 얘기 어떻게 들리냐면 지시는 있었는데 외압은 없었다. 응? 맞아요. 이를테면 예, 예. 누구는 형제에서 빼라는 지시는 있었는데 지시는 있었는데 외압은 없었다. 그러니까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약간 이런.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신 수사심의 같은 거 사실 뭐 미국에서 배심원제 같은 거 비슷하잖아요. 네, 기능은. 네, 네. 배심원 무작위로 추첨해서 맞아요, 뽑고 맞습니다. 다 공개한다고 누군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어제는 행안위에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사례가 있다 네. 공개를 해라 그러는데 절대 안 된다고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김철문 청장은 그런 사례가 없다 공정성을 위해서는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에 이제 공개해야 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순번을 정해놓고 그 청장이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순번을 정해놓고 그냥 그 순번대로 계속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위원회로서의 의미가 그럼요.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이게 기준에- 신뢰거든요. 맞아요. 국민의 네. 신뢰를 받으려면 네, 네. 공개가 원칙이고요. 네, 네. 그다음 투명해야 돼요. 네. 그 심의 자체는 그 현장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네. 결과 네. 누가 어떤 식으로 그건 네, 다 네. 공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신뢰를 하는 거지. 네. 이런 거 보고 밀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밀실해서 다만 미뤄지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합니까? 맞습니다. 이런 국가기관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제히 이런 위원회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적어도 얘기해 보자고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 공범이라는 네. 그거 좀 한번 띄워주세요. 아. 그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사표. 우리 네. 김성 기자가 아 예. 일부 나로 살짝 한번. 아 예. 이게 이제 지난 8월에 이종호 씨랑 이제 공익신고자라고 알려진 네, 변호사 네. 이제 A 씨와의 통화에서 나온 건데요. 그날 이제 이종호 씨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임성근 사표 내지 말라고 내가 말했다. 이거 VIP한테 이야기하겠다. 네. 뭐 그리고 내년쯤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별 3개인데 이제 네. 별 4개로 임성근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종호 씨 지금 나오고 있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가 이제 VIP랑 이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이번에 지금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모킹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저 추적을 하는 사람이 과정입니다. 그저 예. 계속 VIP가 누구냐? 네. 그러니까 김기현 사령관이다. 네. 아 말도 안 됩니다. 자꾸 말이 아유,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죠. 그 왜 네. 수사할 때 네, 네. 그 용의자라든지 피의자 와서 그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랬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이건데요. 네. 그거 맞아? 그럼 아니고 이건데요. 네, 네, 네. 그런 사람들의 심리.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냥 거짓말을 봐야 돼요. 이게 증거가 없고 진술만이 있을 때 진실은 뭐냐면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공장을 돌려야 돼요. 거기를 안 갔는데 갔다고 하려면 이제 물어봤을 때 거기 누가 있었냐, 어디 서 있었냐, 앉아 있었냐, 서 있었냐 하면 이 거짓말을 하려면 계속 머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말이 바뀐다는 거는 거짓말을 한다는 아주 큰 증거다. 그리고 VIP가 무슨 사령관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우리 공무원들은 VIP는 그냥 무조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예, 대통령이에요. 예, 예. 회의 시간에 그냥 VIP라고 얘기해요.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다 공무원이잖아요. 거의 다 공무원이라 보면 되죠. 경호관, 네. 경찰, 뭐 검사 변호사, 출신 변호사 뭐 검사. 이런 식이잖아요. 검사? 하여튼 네.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네.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VIP가 김계환 뭐 사령관일 리는 없습니다. 예. 그 누구보다 그 경찰이 되고 싶었고 네. 근데 경찰 관련된 공부도 많이 했고 네. 그 요전에 그 해양부 경찰관 아니면 계속 경찰로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경찰청장도 될 수 있었겠는데. 그럼요. 이번에 경북 경찰 그 결과 그 경찰 아끼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사실은 수사 기소 분리도 해야 되는데. 네, 네. 분리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특히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네. 우리나라 경찰 아니 수사 중요 범죄 네, 수사할 네. 만한 능력 실력이 없다. 네, 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럴 때 제대로 좀 보여주지 국민들이 지지를 맞아요. 받았을 텐데.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못하나 이게 너무 아쉽고 저는 더 문제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외압에 너무 허약해요. 조직이 너무 허약해요. 위에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기 승진할 거 이번에 잘 보이면 승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외압을 오히려 밑으로 내리는 정말 그래서 실무자들은 굉장히 일선 자괴감을 경찰들, 일선 많이 경찰들. 느낄 겁니다. 예, 일선 저도 경찰들. 예전에 그 사건 기자 하면서 경찰 출입할 때 젊은 일선의 저 경찰관들이 이런 네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경찰청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참 좋은 선배다. 네, 네. 저분이 경찰청장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경찰이 뭐냐면은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50번 100번인데 옛날에 뭐 했습니까? 권력이 죽으라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게 참 마음에 그쵸. 아프단 말 자존심 네, 상하고. 네. 그래서 경찰의 어떤 그 독립성, 네. 중립이 굉장히 중시하고 저런 선배가 경찰청장이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 했는데 네. 딱 그 자리에 올라가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똑같아요. 너무 실망해서 지금까지. 헛달했는데 네. 이번에도 좀 실망하는 경찰관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일선에서. 안타깝죠. 예, 예. 그래서 좀 그 경찰이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람이 경찰청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진짜 오히려 더 자세를 낮추고 그냥 예. 그리고 청문회에서 하고 있으니. 보면은 수사관이 그때 통화하시고 들었지만 울먹울먹하면서 맞아요. 말하잖아요. 너무 그런 마음이 게 아픈 딱 지금 거예요. 말씀하시는 네. 그런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장 경찰관이라든지 실무 수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예.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우리 경찰이
중요 범죄를 수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우리가 이제 뭐 IT 강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 수사 역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미국 FBI에서도 배우러 와요, 진짜. 네. 특히 막 과학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와 관련된 해킹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배우러 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역량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와 역시 경찰이 다르구나라는 실력도 보여주고 네, 네. 권력으로부터 좀 이렇게 중립 거리 네. 두개 한다로도 보여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아, 네. 예전에 저희가 경험담을 한번 얘기하자면 87년이 민주화 이후에 네. 경찰이 그 전에는 뭐 사건이 생기면 용의자 불러다가 네. 때립니다. 맞아요. 욕하고 네. 그리고 협박도 하고. 네, 네. 그러면 술술 불어요. 네. 그 수사가 쉬웠거든요. 네, 네. 근데 민주화 이후에 어떤 인권 개념이 도입되면서 네, 네. 인권 수사를 하라 그러니까 네. 좀 일선 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싫어요. 이제 민주 경찰 너무 싫어요. 인권 수사는 못 하겠다 이거예요. 네, 경찰 네, 못 하겠다 네. 그랬거든. 네, 네. 근데 어떻게 되느냐? 폭력적인 그 수사를 못 하게 해서 그럼 수사를 못 했느냐? 그게 아니죠. 더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과학 수사가 과학 수사를 주제로. 맞습니다. 예, 예, 예. 방금 전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그 어떤 폭력적인 수사, 야만적인 수사 대신에 들어온 게 네. 과학 수사가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경찰의 실력이 능력이 굉장히 네, 업그레이드 네, 됐어요. 네. 오히려 검찰이 제자리 같아. 네. 진술 회유, 조작, 증거 맞아요. 이런 네, 거 보면 네. 그래서 이번에 경북 경찰 정말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국민의 신뢰도 없고 뭐 네, 이런 네. 기회였었는데 아쉽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동료들에게 한번 당부하고 싶은 뭐 그런 얘기라도 있으면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딸과 관련된 수사도 있었었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도 경찰에서 처음에 이제 수사를 했었어요. 그런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너무나 안타깝고 앞으로도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는 경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권력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수사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훈이 정직이라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은 존경하는 인물 간디, 감명 깊게 읽은 책 법정 스님의 무소유, 애창곡은 예전에 우리가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많이 불렀던 아침 이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도덕적인 정부다. 자부심을 가지자. 자기 참모들한테 그런 망언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죠. 제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제 아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 진실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네. 재밌었습니다.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네 입으로 말했잖아.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잖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거 뻔뻔한 낯짝으로 해서 무시해봐도 이미 너는 알고 있을걸. 이놈에게 닥칠 그 뻔한 결말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진상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감추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거 멍청한 소리를 해대며 모른 척해도 이미 너는 겁먹었잖아. 오금절이잖아. 식은땀 흐르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거부하는 너 네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